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다우는 0.1%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독일의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란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0.17% 하락했고 프랑스도 0.18% 밀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경제가 리세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는 전날보다 1달러 37센트 하락한 배럴당 100달러 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연말 공휴일 소매 판매 증가, 서비스와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GDP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에 부합하는 것으로 직전 해인 3.6%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베이지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또 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간반 미국에서는 시장에 큰 이슈가 되는 경제 지표들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흐름을 보면 유럽과는 확연히 디커플링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유럽발 우려에 일단은 소폭 쉬어간 채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글로벌 증시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장중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증시 장중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세가 좀 이어가지 못하고 좀 둔화되면서 다소 건조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우려로 좀 표명됐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유로화부터 시작해서 다들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지표 개선에 대한 그런 경제 회복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상승적인 추세는 좀 많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혼조세를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 정도 하락하면서 12,449.45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03% 오히려 상승하면서 1292.48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또 0.31% 정도 상승하면서 2710.76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는 좀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폭보다는 초반에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이어갔지만 추가적으로도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모드를 좀 많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보다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일단 관망세가 좀 이렇게 좀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 초반 뉴욕 증시는 유럽에 대한 우려로 일제 모두 하락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독일 성장률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예,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경제 회복의 핵심은 일단 독일하고 프랑스인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로존 내에서도 앞으로도 그 옥스가리를 따지자버리면 독일하고 프랑스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입찰 소식이 이제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시중은행부터 시작해서
그 독일 국채에 대한 그 매입 의사가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요. 네. 일단 독일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는 양상이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독일의 4분기 GDP를 이제 발표가 냈는데요.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는 0.2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고요. 특히 전분기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좀 독일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지표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게 경제 효과가 좀 좋았는데 이번 4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일단 성장률도 한 3% 정도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독일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하락 모드, 오히려 리세션 모드로 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좀 많이 표명이 됐는데요. 아직 뭐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대한 수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물량 자체가 좀 이렇게 소폭 좀 이렇게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매출 감소가 기업들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GDP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독일의 또 긍정적인 요인 자체는 일단은 국채에 대한 입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물동량 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소화하는 부분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네. 일단 유로존 자체에 대한 그 유로존 다른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국가와는 다르게 네. 일단 국채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독일 국가에 대한 그런 신용도라든지 독일 국가에 대한 그런 평판 자체는 굉장히 이게 좋은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유로존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독일에 대한 그런 기대 부분은 아직까지 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또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말했던 유로존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은 일단 0.3% 정도 이게 올해 하향 목표를 잡았지만은 이 독일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대치 좀 굉장히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의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좀 성장률이 하향된 건 조금 아쉬운 재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발언 또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20일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하더라도 유로존을 살려낼 수 없겠다. 이런 발언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요. 예, 일단 피치가 유로존에 대한 키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부분 자체도 좀 우려도 좀 많이 표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될 때는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그 경고는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강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대신 이탈리아에 대한 그 신용등급 그 강등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을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좀 우려가 좀 많이 표명됐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제조업에 대한 그런 그 기반 산업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하락했을 때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경기를 좀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모드가 좀 이렇게 아직까지 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그 최근 들은 그 위기 부분 자체를 좀 이렇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에 대한 그 국가 신용등급 강등 부분 자체는 이미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하게 시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발표가 나오도 시장에 대한 그 충격은 좀 이렇게 뭐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프랑스에 대한 그 신용등급 강등 부분 자체는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는 일단 강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염두에 뒀지만 어제 같은 경우 루머로도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이 네. 좀 우려로 좀 많이 표명됐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피치가 또 다르게 또 해석했던 게 유럽 중앙은행이 또 국채 유로존에 대해서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채를 선순위적으로 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를 좀 많이 겨냥했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유로존에 대한 위기 중에서 일단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그 독일과 프랑스인데요. 독일과 달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액션을 좀 많이 취해달라는 그런 그 요식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시비에 대한 그 국채 매입 부분 자체도 좀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부분 자체를 같이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범위하게 이제 경제 회복 정책을 펼칠 수 있게 국채를 좀 많이 매입을 해야 되지만은 국채를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유로존 국가에 대한 위기가 좀 많이 이렇게 해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네. 해소될 것이라는 그 기대는 좀 아직까지는 덜하는 부분이지만은 유로존에 대한 국채 매입 부분 자체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네.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띄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그 부분이 좀 많았고요. 이에 따라 유로화도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 그 피치에 대한 그 ECB에 대한 그 국채 매입 부분에
그 확대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해법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 자체도 같이 좀 해야만이 유로존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시비 자체는 지금 전혀 뭐 다른 액션을 좀 많이 취하지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불만적인 목소리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렵네요. 일단은 피치가 유럽 중앙은행에 좀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네. 좀 해석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반면 또 미국에서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저금리 덕에 더 크게 증가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금 발표가 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9.7%였고 이번 주 발표가 한 8.1%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 구매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리파이낸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한 3.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5% 정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모기지 금리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에 대한 그 모기지 신청 건수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신규 매입보다는 아무래도 중고주택에 대한 판매 부분이 많이 늘어났던 게 네. 일단 이게 모기지 신청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에 대한 하락 부분 자체가 모기지 신청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은데 특히 뭐 최근 들어 발표된 그 지수로 보면 알다시피 주택 경기에 대한 지표 자체가 전혀 지금 이제 회복은 아직까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신규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싸고 좀 그런 실질적으로 그 매입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유리한 그 중고주택 부분으로 좀 이렇게 자금이 좀 많이 몰려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또 장중에 발표됐던 내용이죠. 미국 연준이 베이지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연준이 베이지북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베이지북이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대한 그 경기 전망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연준이 지난달에도 그 베이지북을 발표했을 때는 경제에 대한 확장세가 좀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뭐 최근에 완만한 속도로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다른 부분보다는 고용은 많이 좀 제한적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좀 이렇게 찾았다라고 지금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소비 지출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면서 그 증감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든지 매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성장 자체는 아직까지 완만하게 좀 많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까지 그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중에 뭐 자금이라든지 자금 동향 자체는 경색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완화되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사실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도 좀 많이 투자를 좀 하고 나서면서 이제 실질적인 개인 소득도 좀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는 고용은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경기 지표가 발표됐을 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그 8% 선에서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았지만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그 고용보다는 아무래도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런 계약직 고용이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서비스업 그 지표가 좀 그 활성화 나타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그 고용이 좀 많이 이게 증가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이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이직률도 굉장히 좀 많이 높고 평균 그 근속 연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낮기 네.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실업률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이 고용 자체는 좀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들에 대한 그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향후에 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자체가 확실하게 기업들도 좀 이렇게 그 안정을 찾았다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용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많이 찾게 될 경우를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고용을 좀 이렇게 완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많이 확장을 좀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미국의 그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을 따라버리면 일단 최근 들어 뭐 주택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하지만 주택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를 띌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고용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때 주택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가 띈다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 자체가 좀 좋아져야만이 아무래도 좀 일반 가계 대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 자체가 좀 많이 제한적이라는 게 일단 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계속 이슈로 좀 이렇게 제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 내렸습니다. 전날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2%대로 강하게 급등했지만 아무래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또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했는데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예, 일단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는 그 3대 대표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네. 0.45% 정도 하락하고 독일이 0.17%, 프랑스가 0.18%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4분기 일단 GDP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성장률 자체도 좀 이렇게 둔화될 수 있는 그 양상을 띠면서 좀 이렇게 하락을 나타냈던 것 같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그 IMF를 통해 가지고 그 유로존에 대한 지원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지원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그 판단이 나타나면서 아마 영국이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피치에 대한 그 국가 신용 능력 강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증시를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 능력 강등과 그다음에 향후에 아직 그 루머로 남아 있는 그 프랑스에 대한 신용 능력 강등 부분 네.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도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유럽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도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올랐던데 자세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들어볼게요. 예, 일단 그 유럽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음. 그 우려 때문에 그 유가가 좀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10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TI가 100.87달러 정도로 일단 상승을 했고요. 110달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상승해서 온스당 1639.6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값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춘제를 앞두고 이제 홍콩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의 금을 수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많이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국제 유가라든지 금값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좀 이렇게 많이 안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또 중요한 또 지표들이 많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11월 기업 재고와 12월 재정 수지, 그다음 12월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이제 기업 재고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리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지표에 대한 그 개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재정 수지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좀 이렇게 감소하면서 재정 수지 부분이 좀 이렇게 악화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예상을 좀 되고 있고요. 1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예상을 하다시피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표 개선에 따른 다른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봤고 그에 따른 오늘장 전망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럽과 미국 쪽 재료들만 보면은 확연히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번 한 주 유럽발 재료가 우리 국내 증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번 주부터 대결 구도가 유럽 쪽이냐, 미국 쪽에 호전되는 경제 지표들, 자, 이제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거를 유야무야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발 지금 호재성 지표가 계속 발표가 좀 부재한 지금 상황인데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좀 재부각되었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독일이 이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S&P가 프랑스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 그다음에 피치 쪽에서 이태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그래서 이달 말에 어떤 신용 등급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좀 유로존의 리스크가 다소 시장을 좀 흔들었다. 하지만 베이지북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강보합수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유럽 쪽에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뉴스 플로우들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뭐 독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목표량의 2배를 웃도는 막대한 수요가 몰렸죠. 그래서 40억 유로 목표의 5년 만기 국채 입찰에 무려 89억 7천만 유로가 들어왔던 부분들, 입찰금이 0.9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이었고, 종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휴먼 지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17%나 오르는 모습들, 그다음에 JA 솔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34% 오르는 모습들, 상당히 종목별로도 상당히 차별화가 국내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포드 같은 것이 2.3%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티그룹이 지금 4% 올랐고 BOA가 지금 3.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융주의 지금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6.8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를 보여줄 수 있냐면 지금 BOA 같은 경우도 은행이고 지금 모기지 자산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게 이 BOA죠. 그래서 BOA 같은 경우도 이 콜프 비율을 보면요 1.91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일단은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스타 종목이 있는데, 물론 애플은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나오겠지만 하나 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유틸리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틸리티 종목 같은 게 어떤 뉴스 플로들이 나오냐면 주 원료가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최저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원자재 관련 펀드들은 지금 죽을 수 있지만 기업으로 보면은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경제 비용을 좀 낮추는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뉴스 플로들은 다소 시장은 내성을 좀 갖춘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 미국 쪽에서 조그만한 것들이 하나씩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 메꾸고 있는, 상쇄시키는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영향들을 중첩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 국내 시장은 다소 좀 수급적인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네. 다소 안 좋은 뉴스 플로우들,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는 거 다 근데 복합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런 흐름들에서 본다라면 이 어찌 보면 금융주에 대한 흐름들, 그다음에 유틸리티한 종목들은 다소 좀 우리 시장도 같은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IT 종목들은 다소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 다소 좀 근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횡보하면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IT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상당히 그런 흐름이고, 하나 더 판단할 게 뭐냐면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산업재 섹터가 또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 나온다는 것은 결국 얼마 전에 발표했던 소위 말해서 재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은 이 산업재 섹터에 가장 탄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참 중요한 흐름이 좀 다시 나중에 말씀드렸죠. 50만 개도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좀 잡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이벤트 데이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좀 상승 쪽에 살짝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오늘 전망 좀 어떤가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한 1시 반 이후에 시장을 상당히 좀 긴장감이 좀 도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별로
그러니까 루머들이 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체 시장, 소위 말해서 이 체계적 위험이나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그 둘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지금 국내 시장이라는 거죠. 상당히 살얼음판이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개인 투매들이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코스닥을 던지고 개인이 받아내는 구조. 반대로 거래소 종목에서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상당히 리버스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만큼 시장의 질이 안 좋은 모습이 어제 하루였어요. 근데 다소 그게 충격적인 어떤 붕괴로 가지 않고 그래도 완만하게 지수는 잘 마무리가 된 거로 보여지는데 자,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수는 한 1850선 내외에서 뭐 크게 뭐 큰 폭의 어떤 하락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하자면 지수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장중 이 개인들의 옵션 동향을 펼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개인들이 어제도 계속 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윗방향으로 업사이드 쪽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보시면요. 프로그램 차익 거래고 거의 4조 들어왔고요. 비차익도 3조, 거의 7조 정도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전한 시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 12월은 프로그램 매수가 많고 1월은 프로그램 매도가 많습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거의 통계적 한 5년짜리 한 통계물로 가지고 보면은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뭐 아직까지 작년 연말에 유독 매수가 많았는데 아직 본격적인 매도는 나오고 있진 않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 만기 매물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제 베이스가 견조하더라도 일단 컨버전 개선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 0.3포인트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분간은 현물이 선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현물이 선물을 따라가는 장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먼저 시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워낙에 그 연말 수급이 좋았다는 거는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누가 사준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인 매매, PR 매매 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매도 물량 나오면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좀 말씀드리고 올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은 신규로 매수하는 전략은 당분간 좀 일단은 팔짱을 끼고 좀 쳐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매수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관망이 오늘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논하지 말고 확인된 뒤에 오늘은 이벤트 때이기 때문에 이벤트 때 좀 쉬는 게 낫습니다. 이제 설 이제 구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리고 기분 좋게 가야 됩니다. 전략 잘 짜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재차 차별화된 종목이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굳이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면 자, 바닥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적인 상당량 한 30-40% 빠진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차라리 마음이 느긋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모두투어, 삼양홀딩스 이런 종목도 괜찮고 단기 충분한 가격 조정했던 뭐 현대그래프드라든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금융주 쪽과 유틸리티 쪽에서 어떤 차라리 그쪽에서 어떤 당분간 쉬는 해서 다소 좀 경기 민감주 베팅하는 것보다는 물론 경기 민감주가 낙폭 과대가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의 1순위겠지만 그런 쪽에서 노는 것보다는 좀 더 무릎에서 사는 게 차라리 안정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뭐 머니플로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수급주 중심의 종목 베팅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신화투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올랐다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보증금 인상분을 건강보험료에 적용할 때 10%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업 중단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노사가 조합원 분신 사태 해결에 합의했기 때문인데 회사 측은 조업 중단 주도자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상 취업자가 41만 명을 넘게 늘고 연간 실업률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실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12에서 OLED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월세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10%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의 건강보험료 반영 상한선이 10%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 예고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1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재산으로 해석해 4천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의 10% 인상분인 300만 원만 반영해 3,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인상분 반영 비율 제한으로 28만여 가구가 연간 328억 원의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보증금 300만 원의 기초공제가 이루어지면 103만 가구가 연간 546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동일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증금 인상 시비 끝에 이사를 택하는 사입자에 대해 혜택을 줄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밖에 특정 동네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 부담료를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월부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업 중단 하루 만에 조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 분신 사태 해결에 합의점을 찾고 11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노사 모두 사태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해 상호 실리와 명분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 엔진공장 주간조 근로자부터 모두 정상조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엔진공장 조업 중단과 전 공장의 잔업 거부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의 마라톤 협의를 진행해 이날 오전 6시 분신 사태와 관련해 전격 노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사는 분신으로 중태에 빠진 노조원에게 산재 처우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공장혁신팀 업무 중 현장 통제로 인식되는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책임자는 이번 분신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대표이사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격 합의는 노사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고려해 위기의식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조업 중단 및 잔업 거부로 아반떼와 산타페 등 2,145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엔진 사업부의 조업 중단이 지속됐더라면 2, 3일치 분량의 엔진 재고가 소진되면서 현대차의 생산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사측은 이번 조업 중단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향후 노조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어서 앞으로의 그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고용 동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3.4%로 줄어들고 있지만 체감 고용도는 거의 날씨와 비슷한 한파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실업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져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같은 기간 중 0.4%포인트 하락한 7.6%로 집계되는 등 고용지표가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청년 고용률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수요가 많은 건설업이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또한 최근 동절기 등을 맞아 월별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 고용지수는 여전히 한파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 26만여 명이던 것이 10월 50만여 명으로 커졌다가 이후 작아져 11월에 47만 9천 명, 12월에 44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자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청장년층인 15세에서 39세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9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4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66만 명 늘었습니다.
질적인 측면을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0년 45.7시간이던 것이 2011년에는 45.3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TV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LED TV와 3D TV를 놓고 대립되는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논쟁으로까지 이어진 전력이 있는데 이번 OLED TV에서도 치열한 품질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2 CES에서 OLED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과거의 그 신경전을 재현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LG 디스플레이로 한상범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 방식이 화이트와 옥사이드를 결합한 것으로 저렴하게 OLED TV의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OLED TV가 화질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OLED TV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고비용의 기술을 고집하는 삼성전자의 OLED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이 같은 LG전자의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는 쟁의론을 꺼내들어 반박하면서 비용 때문에 품질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윤 사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이 3D이고 자연 상태의 화질이 아니라며 TV도 화질이 좋고 품질이 높아지면 사실상 무안경 3D TV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소 고비용의 기술을 고집하는 이유가 보다 높은 화질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TV 생산을 위한 어떤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전 시간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하락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 시장 어제장 네. 상당히 좀 약세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4%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상당히 좀 코스피 대비해서 급락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 거래일에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의 큰 호재성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힘이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대선 관련 테마가 급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보이면서 1% 넘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제 정치 테마주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번에는 거래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금융당국이 강한 제재 조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며칠 전 그러한 그 금융 제재에 대한 그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관련주들 다시 한번 그 다음날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네. 거래 조치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강한 조치를 내비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관련주들이 급락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군도 13% 넘는 급락 흐름 보였고 안철수 연구소 마찬가지로 10% 넘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선 관련 테마로 조금 엮인 그 UCC 관련 종목군도 하락 흐름 보였지만은 어제장에서는 좀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상승 전환 시도했다라는 점, 대선 관련주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나온 것은 아니고 모멘텀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했던 업종 테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유독 빛을 봤던 업종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업종 있었나요? 네, 우선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네. 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이란 사태에 따라 갖고 급등하는 흐름 보이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어제장 상당히 코스닥 시장 힘든 그러한 상황에도 2.4%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성룡 관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2.5% 상승 흐름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테마적인 형성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장 대선 관련 테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반사 이익이 누린 그런 업종과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과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혹시 도시경광주라고 할 수 있는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4.5%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공테크 역시나 6% 넘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1조 원에 육박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방침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 흐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정부 정책 관련된 그런 수혜주가 떠오르면서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군들도 어제장 급등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대선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고 확실하게 정부 지원이라든가 무언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투자가 어제장에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또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업종도 살펴봤는데 어제 또 약세를 보인 업종 중에서 엔터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엔터 관련주들 상당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SM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가 좀 떠돌면서 시장에서 네. 급락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 측에서는 바로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지만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주로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했다.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로엔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3.4%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2011년도 한류 열풍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였지만은 2012년도에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장 그 엔터 관련주들의 하락은 전반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투자 심리가 2016년보다는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볼 텐데요. 자, 오늘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옵션 만기일 이벤트 데이입니다. 이럴 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관망세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뭐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적인 분위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점 뭐 주식을 단기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을 좀 이용해갖고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하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프로그램 매물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물이 1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과거 통계치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이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에는 이러한 것을 조금은 확인해 주시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만약에 옵션 만기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급락한다고 한다면 내일 시초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장 후반에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신다고 한다면은 내일 장 시초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장마판 어느 정도 매수 관점 대응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후반에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테마주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부분 좀 짚어봐 주세요. 네, 우선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불안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모멘텀 그리고 뭐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무엇
무엇보다도 이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상용화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이 제약 관련된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 리스크 속에서 실적 악화 우려감이 커졌지만은 최근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모멘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을 저가 메리트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 만큼 대표적으로 제약업종 내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 보이면서 98,700원 내에서 거래가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뭐 신약 개발 모멘텀 앞서 그리 말씀드린 대로 또 계열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강한 양봉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라는 점. 물론 그 10만 원 라인이 저항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의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항권을 뚫어준다라고 하는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대까지도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이런 업종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시는 전략도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동아제약 한 단기적으로 15,000원 부분 목표가 설정해갖고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진단 와이즈인베스트 신기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